예, 현대문학사 13주차 수업입니다. 박용철의 비평을 2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2차 과제물 공지가 블랙보드에 오늘 중에 공지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까지 2차 과제물 제출을 해야 되고요. 1차 과제물은 중간고사 범위, 즉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서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 중에서 한 명의 시인을 선정하고 작품을 서너 편 골라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지금 2차 과제물은 기말고사 범위, 그러니까 김기림, 임하, 박용철 중에서 한 명의 비평가를 선정하고 그의 비평문 서너 편을 가지고 또 쓰는 것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평문은 과제물 전체 분량에서 분량은 똑같이 3페이지인데요. 작품은 인용하지 않고, 비평문은 너무 작품이 기니까 인용하지 않고 과제물만 3페이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3페이지 이상이요. 그 중에 2페이지 반은 자신이 선정한 비평가의 비평문을 요약하는 혹은 교재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식이고요. 독창성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 페이지 정도는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반 페이지 이상이겠죠. 총 3페이지 이상이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과제물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많이 서술하고 싶은 사람은 그 반 페이지보다 반 페이지 이상이니까요. 더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고 또 능력이 되는 대로 많이 서술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박용철의 비평입니다. 이 박용철의 비평을 역시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으로 시기 구분을 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내가 나름대로 김기림도 그렇게 했고 임하도 그렇게 했는데요. 임하와 김기림의 경우에 질적 변화가, 비평에 있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원인은, 계기는 낭만주의를 재평가하고 수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비평 현상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용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원래 낭만주의, 상징주의가 근본적인 자신의 문학적 입장이었고 문해사조였으니까.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볼 때는 의례시단 총평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35년 12월에 발표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교주의 논쟁 과정에서 논쟁으로 참여하면서 발표한 글입니다. 35년 12월이니까 김기림의 기교주의 비판과 그 이어서 임하의 담천하의 시단 1년, 바로 그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에 박용철이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담천하의 시단 1년, 우리가 이미 공부한 이마, 그리고 김기림의 기교주의 비판, 이 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의 담천하의 시단 1년이 자,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김기림과 이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년도죠? (35년) 12월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기교주의 논쟁의 그 와중에 박용철이 발표하게 되는 것이 의례시단 총평인데, 김기림의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나중에 기교주의 비판이라고 짧게 제목을 좀 줄여서 전집에 수록합니다. 김기림이. 그래서 그냥 기교주의 비판이라고 짧게 제목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선일보 35년 2월부터 3월까지 연재가 됐던 것인데, 같은 35년입니다. 35년 2월에 김기림이 기교주의 비판을 발표하고, 이어서 담천하의 시단 1년이 35년 12월입니다. 지금 같은 35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마의 담천하의 시단 1년이 나온 바로 직후에 이 박용철이 논쟁에 개입하면서 의례시단 총평, 같은 35년입니다. 의례년이기 때문에 의례시단 총평. 이마의 담천하의 시단 1년도 1935년 1년 동안에 한국 문단에서 발표된 시 작품들에 대해서 총평한 것이고 같은 성격입니다. 박용철의 의례시단 총평도 1935년 1년 동안에 발표된 작품을 총평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시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중심은 논쟁적인, 바로 김기림의 기교주의 비판을 해서 시작되어서 이마의 담천하의 시단 1년에서 불꽃이 붙은 이 기교주의 논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의례시단 총평. 그런데 이 의례시단 총평에서부터 뭔가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볼 때는요. 자, 이제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역시 분석소에 따라서 주체와 또 형식, 그리고 인식적 매개, 기법적 매개, 이런 항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전기 비평은 큰 틀에서 존재로서의 시와 천재적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전기 비평을 크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존재로서의 시와 천재적 개인입니다. 존재로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서 작가나 시인이 어떤 시대적 사회적 현실 속에서 창작을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 작품을 독자가 혹은 비평가가 읽고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비평 연구의 좌표 설정을 할 때도 사실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이 작가, 작품, 독자, 그죠? 이것은 특별한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작품 자체를 하나의 존재로 본다. 즉 작품을 중심으로 비평을 한다. 이것이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로서의 시. 존재로서의 시. 자, 존재의 실현과 수용 과정의 탐색, 이것이 3-1절이니까 이것이 박용철 초기 전기 실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내가 살펴보고 도출한 것입니다. 기납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항목은 이제 가로 1, 가로 2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존재의 실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이브럼스가 설정한 문학론의 좌표도 크게 보면 네 가지죠. 작품을 중심으로, 그죠?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주가 있고, 이때 우주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입니다. 사회, 현실 혹은 자연, 뭐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우주입니다. 즉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 배경,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와 작품과의 관계에서 뭐가 설정되나요? 모방론. 그 다음에 작가. 우리가 지금 주로 시론을 하고 있으니까 시인 혹은 작가.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 작품이 중심에 있습니다.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표현론. 이거는 사회를 반영한, 사회를 모방한 게 아니고 작가의 내면 감정과 사상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죠? 모방론, 표현론. 그 다음에 독자 혹은 비평가의 관계에서 뭐가 생기나요? 효용론. 이것이 어떤 가치, 효용적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독자의 수용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되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이 작품 자체로, 그죠?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위상을 존재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에이브럼스라는 이론가는 문학 연구에 혹은 문학론의, 문학 이론의 좌표가 크게 네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 존재론입니다. 이때 존재의 실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박용철의 전기 비평은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비평을 하는 그런 비평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후기 비평에 가면 존재의 실론에서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수용 과정의 탐색은 에이브럼스의 관점에 의하면 바로 효용론이죠. 수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논문에서 연구 방법론에서 문학 비평 연구의 좌표 설정을 하면서 창작 과정의 영역과 수용 과정의 영역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김기림과 이만은 이 수용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비평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 대해서, 창작 과정에서 주체, 창작 주체, 그죠?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용철은 수용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은 그래서 사실은 상충하는 거죠. 존재의 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고 수용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나 비평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럼 박용철의 전기 비평은 이제 이건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나한테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게 먼저 주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납적으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존재론과 효용론 사이에서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박용철의 전기 비평은 진행되고 있다. 두 가지 관점이죠.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될 수 있겠죠. 미리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요. 자, 그러면 우선 존재로서의 시와 천재적 개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존재의 시와 이 천재적 개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낭만주의 이론에서 천재적 개인은 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인이 영감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 영감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이론이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즉 낭만주의 이론의 가장 기본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중시하는 것인데 워즈워스가 시는 감정의 자발적 분출이다, 이렇게 시를 정의했어요. 그 영국의 낭만주의 시를 대표하는 여러 시인들이 있죠. 그 중에 워즈워스도 있고, 키츠, 셀리, 바이런, 뭐 이런 여러 낭만주의 시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시도 썼지만 시에 대해서 시 이론에 해당되는 그런 언급도 했죠. 워즈워스가 시는 감정의 자발적 분출이다. 이때 시의 재료가 되는 거, 원천이 되는 거, 그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발적으로, 즉 이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고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인위적으로 그걸 펌프질해서 퍼올리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거는 자연스럽게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란 게 보통 감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고, 그것은 천재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천재들의 감정이죠. 그래서 이 낭만주의라는 이 문해사조에서의 그 문학관을 이 박영철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보면 지금 결론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천재적 개인은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고 수용 과정에서 독자 혹은 비평가에 속합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철의 시론에는 현실이나 세계에 대한 관심과 천착이 배제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비표의 좌표 설정에서 이 창작 과정이든 수용 과정이든 현실이 있는데, 그죠? 주체가 있고 현실이 있었죠. 주체가 위에 이제 그건 위치는 어디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현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언급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뭐예요? 주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창작 주체든 수용 주체든 그 창작 주체나 수용 주체가 속해 있는 시대 현실이든 사회 현실이든 역사적 현실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여기서 빠져 있는 거죠. 세계, 즉 구체적 객관적 현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낭만주의의 특성이기도 하고 박영철 비평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어떤 시대 상황인가 하면 2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계급 문학과 민족주의 문학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데올로기 갈등이 혼란을 빚고 있고 30년대 초반에 또 순수 문학이 대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박영철의 시론에는 현실이나 시대에 대한 관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소로서는 현실에 대한 것은 찾기 어려우니까 이제 주체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전기비평에서 주체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 개념 대신에 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대신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시문학 창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1930년에 순수 문학이 그동안 카프 문학이 1925년부터 30년까지 이제 오히려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가 30년대 초부터 순수 문학이 좀 영향을 또 우리 조선 문단에서, 한국 문단에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중심에는 바로 이 시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문학을 창간한 사람이 바로 박영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영철이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 이건 평론은 아니지만 일종의 시문학 창간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자기 문학관이 잘 나타나 있어요. 현재 인식의 주체란 지나간 인식의 내부 기억의 총 화성인. 자,
이게 조금 오타들이 있습니다. 총화성입니다. 우리 교재 182쪽에 있습니다. 총화성인 한 전일체이며 한 개의 존재에 대한 개인의 인상은 제각기 상이하다. 그러나 그 상이한 가운데 공통성이 우리의 공통 감상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칸트의 공감각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칸트적인 뭐라고 할까요? 예술관과 유사합니다. 잘 보세요. 한 개의 존재에 대한, 이때 존재가 예술입니다. 문학과 예술인데 한 개의 존재에 대해서 개인의 인상, 그것을 읽는 독자나 비평가의 인상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뭐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다. 그죠? 그 가운데, 그 상이한 서로 다른 가운데 공통성이 우리 공통 감각의 기초가 되니까 비평이 가능하다. 그 칸트적인 상당한 뭡니까? 칸트의 기본 생각을 사실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공통성의 규정이 없다면 비평은 성립 불가능이 될 것이다. 비평은 자기를 감수 공통성의 한 표준으로 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거의 칸트적인 뭡니까?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기본이 되는 거죠. 공통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비평이 가능하다. 사실은 다 다르지만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읽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공통 감각에 입각해 있다는 뭐예요? 전제하에서 누구든 작품을 읽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비평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박용철 비평의 원형질이 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건 시문학을 창간하면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 주체 개념이 여기 나타나고, 둘째, 시를 보는 관점도 나타나고, 세 번째, 인상을 중심으로, 자, 여기서 인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존재에 대한 개인의 인상. 그러니까 인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감상이란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평의 가장 기초가 감상이니까. 물론 이때 감상만을 얘기하지 않고 분석과 해석과 평가까지 포함하는 아주 기본 차원이 감상이니까 감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첫째, 현재 인식의 주체를 지나간 인식의 내부 기억의 총화성인 한 전일체로 간주하니까 주체의 위상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봅니다. 하나의 전인격적인 독자 혹은 비평가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체는 현재와 과거 인식과 기억의 통일체, 전화성이라 그랬으니까. 총화성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 작품을 뭡니까? 수용하는 주체의 뭡니까?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 인식과 기억의 통일체로서 보는 겁니다. 전체로서 이 독자 혹은 비평가를 보는 거예요. 문학을 수용하는 주체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제 박용철 비평에서 나아가면 이제 천재, 즉 낭만주의 문학관이죠. 그 다음에 생리. 김기림이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비교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이제 김기림도 공부했고 이마도 공부했고 이제 세 번째로 박용철을 공부하니까. 근데 생리를 중시했다는 것은 주체의 뭡니까? 인식적 매개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 김기림은, 박용철은 이데올로기 혹은 당파성 뭐 이런 거였는데 생리를 따지는 거죠. 생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정신뿐만 아니고 정신의 차원과는 조금 다른 거죠. 지성의 차원과도 다르고 이데올로기하고도 다릅니다. 생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신체, 몸의 어떤 차원이에요. 생리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러니까 박용철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 주체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리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시 나오니까 살펴보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 인용문에서는 이 주체가 창작 주체인지 수용 주체인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보면 인상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개인의 인상, 이때 존재를 예술 작품 혹은 문학 작품으로 볼 것인지, 이것은 지금 아직은 이 비평의 뭐라 그럴까요? 초기 단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이 주체는 창작 주체인지 수용 주체인지 불분명한데, 앞으로 고찰해 보면 지금 박용철에게 아직은 창작 주체로서의 시인과 감상 주체로서의 비평가가 지금은 아직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시인뿐만 아니라 비평가도 비범한 천재적 감수성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앞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 것인데, 낭만주의 이론에서는 창작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워즈워스가 시는 감정의 자발적 분출이다. 이때 감정은 보통 사람이 가진 감정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죠. 천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인을 천재로 보는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낭만주의의 문학관인데, 독특하게도 박용철은 이 주체를 수용 주체, 즉 독자나 비평가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평가도 천재적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한계의 존재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일체로서 주체로부터 산출된 작품을 한계의 존재로 생각한다. 이게 존재로서의 실론입니다. 존재의 실론. 박용철에게 있어서는 작품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가치로 보는 존재의 실론과 이것을 수용하는 비평가의 관점으로 보는 수용 과정의 관점이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정기 비평의 특징이다. 나는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상당히 이제 현대 비평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시인의 손을 떠났을 때 시는 이미 하나의 자율적 개체로서 존재한다. 이게 존재의 실론이거든요. 즉 시와 시인을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의 실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전제는 그 자체가 독립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인과 자꾸 연관해서 시를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인의 생애, 정기적 사실, 시인이 누구랑 연애했는지, 그죠? 예를 들면 시인이 가족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죠? 이게 이제 시인의 차원이고요. 시인의 생활의 차원이고요. 시를 분석하거나 읽을 때 시인의 삶과 결부시켜서 자꾸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현대 비평의 한 중요한 흐름인 뉴 크리티시즘, 신비평의 기본 생각이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시와 시인의 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I.A. 리차즈나 T.S. 엘리어트 등이 이제 비롯 중심이 되어서 주장하는 시와 시인의 분리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한계의 존재로 본다는 거라는 그 속뜻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용철은 김기림과 여기서는 공통 지점이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림의 비평관 자체가 이 존재적 관점에서 작품 자체로 보는 것이고, 시인과 시를 분리하자는 것이니까요. 그게 모더니즘 혹은 이미지즘에 여기 나오는 리차즈나 엘리어트로부터 받은 그러한 문학관이거든요.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이 존재의 실론이라는 관점에서는 박용철과 김기림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림, 박용철, 이마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분모,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공통분모와 차이점들이 다 얽히고 썰혀 있는 거죠. 김기림과 이마 사이에도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정기 비평에서. 뭐예요? 반낭만주의. 그런 점에서는 박용철은 좀 예외가 됐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김기림과 박용철의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존재의 실론이라는 거. 즉 작품 자체를 중시한다는 거. 신비평적 관점, 시와 시인의 분리.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만은 뭐예요? 굉장히 시인과 시를 비분리죠. 왜? 시인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어떤 당파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시와 시인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죠. 이마의 관점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란 게 복잡하게 지금 이 세 명의 문학관 속에서, 비평관 속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박용철은 작품에 대한 인상을 비평의 기반으로 삼는다. 자, 이제 인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비평에 있어서 인상주의 비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평가하면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고 또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인상이라는 것은 감상의 차원과도 사실 통하는 것인데,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처음 받은 인상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평을 하거나 문학 작품이나 예술을 읽을 때 이 인상이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이제 인상이란 것이 이 박용철에게서 비평의 기초를 이룬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박용철의 비평이 등장하는 것인데, 같은 글입니다.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조금 전에 인용한 그 구절은 아주 기초적인 박용철의 문학관을 살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박용철의 비평관들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시라는 것은 시인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한낱 존재이다. 자, 보세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박용철의 문학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는 뭐예요? 한낱 존재입니다. 한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겨집니까? 보잘것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이때 한낱은 바로 존재의 실론을 독립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낱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것과 다 연관돼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한낱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즉 독립적 존재라는 뜻으로 한낱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한낱은 보잘것없다 이런 뜻도 우리는 흔히 쓰지만, 자,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존재의 실론이라는 것의 기준, 박용철의 문학관이 딱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시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시인이 창작의 주체라는 것을, 원천이다, 이 작품의 원천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라는 것은 시인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한낱 존재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박용철의 비평관이 농축되어 있고, 또 뭘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두 가지 관점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요? 창작 주체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낭만주의 문학관이거든요. 시인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시인이 없으면 시도 없는 거다. 그죠? 자, 이 관점은 시와 시인의 분리라기보다는 비분리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낱 존재이다 했으니까 이건 시와 시인의 분리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박용철의 문학관, 비평관 속에서는 존재론, 시의 존재론과 시인에게 창작 주체를 중시하는 관점, 혹은 나중에는 이제 비평 주체도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주체를 중시하는 관점과 문학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 사이에서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박용철에게 있어서는 비평적 뭐예요?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딜레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지금 종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는 존재론적 관점이고 하나는 표현론 혹은 나중에 수용론,
효용론. 시인이나 비평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하고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이에 지금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자, 그 다음 좀 읽어볼까요? 조각과 회화가 한 개의 존재인 것과 똑같이 시와 음악도 한낱 존재이다. 그죠? 또 한 번 더 표현했어요. 한낱 존재이다. 이때 한낱은 한 개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독립된 어떤 존재성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이라고 일단 나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가치를 가진다. 이런 뜻으로 썼다. 왜? 조각도 그렇고 회화도 그렇고 그죠? 한 개의 존재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시나 음악도 독립된 하나의 존재다. 이게 바로 존재로서의 실론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받는 즉 상은 거기서 이제 인상을 받는 거죠. 여기 오타입니다. 인상입니다. 이게 인상. 인상은 혹은 비애, 환희, 우수, 혹은 평온, 명정, 혹은 격렬, 숭엄 등 진실로 추상적 형용사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자체 수대로의 무한수이다. 거기서 받는 인상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런데 자, 그것은 무한한데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실한 한낱 고처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도 한낱이 등장했어요. 근데 고처란 것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처. 높은 곳에 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날아온다. 시의 심경은 우리 일상생활의 수평 정서보다 더 고상하거나 더 우아하거나 더 섬세하거나 더 장대하거나 더 격월입니다. 격월하거나 어떻든 덜을 요구한다. 자, 고처란 뜻을 뭐예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시가 고처예요? 자, 인상이 중요한데 이때 이것은 주로 이제 시인이 받은 인상이겠죠? 시인이 보통의 감정이 아니고 자, 여기 감정은 그죠? 비애, 환희, 우수, 평온, 명정, 격렬, 숭엄 등 굉장히 다양한데 공통점은 뭐예요? 시가 가지는 인상은 혹은 감정은 높은 곳에 고처에 있다. 그랬으니까 수평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그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시의 심경, 이게 감정이겠죠? 우리 일상생활의 수평 정서보다 보통 평범한 정서보다 높은 데 있다는 고처. 이게 바로 낭만주의 문학관이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낭만주의 시관에서 얘기하는 감정을 중시하는 그 감정은 보통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박영철이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에게까지 무엇이 흘러내려와야 한다. 그 무엇까지를 세밀하게 규정하려면 편협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까지 규정하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낭만주의 문학관이죠. 왜? 그 감정이라고 표현하거나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하면 그 말하기가 어렵죠. 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거는. 그죠? 그 시인이 어떤 감정에 빠져서 혹은 영감을 사로잡혀서 시를 쓸 때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즉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내적 체험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 무엇까지를 세밀하게 규정하려고 하면 편협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평가로서 이렇게 말하고 말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책임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1930년에 시문학을 창간하면서 자신의 문학관을 어느 정도 지금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이걸 규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걸 박영철은 시인으로서 시도 쓰지만 비평가로서 자신의 과제로 삼았죠. 그래서 계속 이걸 규정하려고 이 뭡니까? 수평 정서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이 정서, 즉 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처에 있는 이 영감이나 정서를 규정하려고 계속 이제 비평가로서 노력한 것이 박영철의 이제 비평가로서의 이제 전개 과정이 됩니다. 평상인보다 남달리 고귀하고 예민한 심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영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상입니다. 인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감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감상이 창작에서 나뉘지 않는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감상이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박용철 초기 시론의 즉 전기비평의 특징을 결정짓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이 농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시를 하나의 존재로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이거는 시와 시인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으로 말미암아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시인을 분리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시인의 분리와 시와 시인의 비분리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사실은 충돌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같이 결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문학적 딜레마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과제가 되는, 비평적 과제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낱이라는 부사에도 시보다 시인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관점도 내포되어 있다. 난 이렇게 지금 또 해석했는데 상당히 이게 미묘합니다. 이 한낱이라는 표현, 아주 간단한 표현 같지만 이 한낱이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한낱 존재이다 또 나오죠. 그럼 이 한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바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상충하는 두 가지 관점이 상충하는 그 뭐예요? 딜레마가 이 한낱에 나는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요? 자, 첫 번째 한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된 존재라는 뜻으로 한낱이라고 표현했다. 두 번째는요. 한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조금 부족하다는 뜻도 갖고 내포되어 있거든요. 왜 부족합니까? 시인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시인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는 시인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시인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서 작품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한낱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시보다 시인이 더 귀중하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한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충돌하는 즉 존재로서의 실험과 뭐예요? 시인에게 혹은 비평가에게 더 초점을 두는 그런 관점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이 한낱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박용철 비평의 어떤 중요한 특이점이 이 한낱이라는 부사에 농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용철 비평의 가장 중요한 딜레마이자 과제는 이 상충하는 이 관점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시를 하나의 존재로 보는 관점과 그것을 감상자 혹은 비평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용 과정의 관점, 자, 존재로서의 실론과 수용 과정의 관점이 지금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박용철 전기 비평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시문학이 이제 3호, 아마 3호까지 나오고 그 후에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철은 이 시문학이 나오지 못한 이후에도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잡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다른 이름의 잡지들을요. 이 3호에도 편집 후기에 뭐 박용철이 거의 뭐 자기가 사비를 틀어서 이 잡지를 냈기 때문에 이 시 전문지를 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편집 후기도 쓰고 많은 역할을 했죠. 거기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시를 어떻게 정의하나 하면 시의 추구, 우리의 감각에 여릿여릿 기쁨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을 전하는 미, 자, 미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심경에 빈틈없이 폭 들어안기는 감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원한 미적 가치를 가진 작품.
감상과 장원한 미적 가치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존재의 실론이 지닌 이 미적 근대성의 측면은 단순한 칸트의 예술의 자율성 개념으로서의 시와 시인의 분리라는 자족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소극적 한계를 지닌다. 이건 내가 이제 평가하는 것인데요. 자, 시와 시인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도 나오죠. 거기에 무관심의 관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을 이제 비평하는, 판단하는, 그게 이제 판단력 비평을 취미 판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것은 예술을 평가하는, 그죠? 예술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관심의 관심, 즉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점으로 문학작품, 예술작품을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칸트의 기본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관심이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진 거죠. 내가 이 예술을 가지고 뭐 돈을 벌어보겠다. 그죠? 이거는 칸트적인 그 취미 판단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뭐 명예를 얻겠다. 이런 것도 다 해당되지 않죠. 그게 이제 관심이거든요. 칸트가 얘기하는 관심은 그런 어떤 직접적인 자기의 이해관계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와 시인의 분리 이것도 칸트적인 관점과 상통하죠. 그래서 칸트가 말한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예술은 다른 어떤 가치에 타율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율적 가치를 갖는다. 이게 이제 예술의 자율성 개념이고 칸트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정립된 그런 현대 예술의 어떤 특징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박용철의 이 비평과는 칸트의 예술의 자율성 개념과 상당히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시인을 얘기하고 비평가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현실에 대한 관점은 생략되어 있죠. 그죠? 그 주체는 항상 독립된 주체죠. 현실 속에서,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미적 근대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소극적인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낭만주의적 시간이 지닌 폐쇄적 공간에 국한된다. 그런데 박용철은 이러한 협소함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넘어서기 위해서 존재 실론이 가지고 있는 이 소극적인 미적 근대성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용철의 정기 비평에 존재의 실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용 과정의 관점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물론 두 개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얼마나 균열 없이, 그죠? 모순 없이 결합하느냐, 이건 이제 그 다음 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존재의 실론에만 국한하지 않고 거기에만 제한되지 않고 이걸 어디에? 수용 과정의 관점, 시의 수용 과정의 관점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비평가의 위상을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1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는 30년에 나온 글이고, 이제 31년 11월에 효과주의적 비평 농강이라는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제목부터가 뭐예요?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문학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누구에게? 독자나 비평가에게, 혹은 사회 현실에. 그러니까 자, 존재의 실험만 가지고는 미적 근대성의 소극적인 차원, 혹은 예술의 자율성 이론, 여기에 제한을 국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 효용 과정, 즉 수용 과정, 비평가의
과정을 이제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목으로 등장한 것이 효과주의적 비평 논강입니다. 박영철은 지금 우리 학생들은 과제물을 위해서도 우리 교재와 내 지금 강의만 듣고 끝낼 게 아니고 이 부교재로 제공한 이걸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박영철의 김기림의 비평문도 다 실려 있고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이마의 글도 다 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비평문들은 여기 다 수록되어 있어요. 이거 안 읽어보고 과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읽어봐야 과제가 가능하죠. 지금 우리 중요한 예를 들면 이마의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이런 것도 다 여기 실려 있습니다. 다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만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이것도 다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읽고 공부하면 좋겠지만요. 지금 박영철 부분을 보면 이제 박영철 전집은 너무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다 뭐예요? 내가 한글 버전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한글 버전으로 출력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신문학 창간에 대하여도 여기 실려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효과주의적 비평 논강도 여기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공한 부교재를 꼭 읽어보고 과제도 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비평가에 대해서도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재와 또 강의하는 내용 이 스크린에 띄운 것은 이 김기림, 이마, 박영철의 이 비평문들을 다 읽어보고 쓴 것이니까요. 이걸 읽어보는 것이 더 우선 선행해야 합니다. 자, 박영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발표하면서 초반부에 예술을 평가함에 그것이 사회 변화에 공헌하는 역의 방향, 힘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얘기하죠. 힘의 방향과 강약에 증거하여 하려 하는 현대의 사회적 비평의 가능에 대한 일논거다 그랬어요. 자, 크게 보면 이 비평문은 사회적 비평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통 낭만주의식 문학관이 갖고 있는 정도의 차원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만큼 박영철이 이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죠. 존재의 실론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이거 사회적 비평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사회적 비평의 관점은 이마하고는 달리 뭐예요? 예술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느냐. 여기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술을 평가하며 그것이 사회 변화에 어떤 공헌을 하느냐. 그 영향력에 있어서 고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고찰의 핵심은 비평가, 즉 독자, 고급 독자인 비평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가 가져야 될 어떤 뭡니까? 기능, 이것을 이 효과주의적 비평 논강에서 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바로 사회에 어떤 힘을,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수용 주체인 독자, 특히 비평가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술의 특성을 그 사회적 효과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박영철은 낭만주의 비평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로 그냥 박영철을 다 알았다 생각하면 오산이죠. 박영철은 자신이 출발점인 낭만주의 문학관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 비평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당시 우리 1931년에 이걸 발표했으니까 당시 30년대 초 한국 문학의 현장에서 문단에서 낭만주의 문학만 가지고는 뭐라고 할까요? 경쟁하기 어려웠겠죠. 그건 너무 소박하니까. 그러니까 이마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김기림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즉 카프 문학론 그리고 모더니즘 문학론하고도 경쟁해야 되니까 낭만주의 문학관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더 사회적 비평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 문학이나 민족 문학
뭡니까? 비판하기 위한 것도 됩니다. 왜? 사회적 비평이라는 것이 프로문학이나 민족문학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것이죠. 사회적 비평을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비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따라서 박용철의 이론적 기초가 인상주의의 한계에 머물러 있고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근대 사회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 저항의 의미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문단에 던지는 비평적 개입으로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이제 내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효과주의적 비평 논강에서 이런 구절이 중요하게 제시됩니다. 그때 작품을 읽은 독자는, 자, 독자의 관점입니다. 수용 과정의 관점이죠. 그래서 내가 박용철 전기 비평의 핵심은 존재의 실론과 수용 과정의 관점이다. 수용 과정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특히 이제 비평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때 이 독자는 일반 독자겠죠. 여기서 인상을 받습니다. 얼만큼 심정에, 역시 중요한 것은 감정적 차원이에요. 변화를 일으켜서 그거는 달라진 심정을 가지고 달라진 태도로서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여 전 사회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문학과 예술이,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문학과 예술을 수용하는 독자가 뭐 영화를 보고도 감명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문학과 예술에서 감명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사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독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이 사회에, 그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전 사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의 전 상태 Y는, 자, 독자가 이런 뭡니까? 영향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Y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X라는 영향을 받아서 이 Y가 Y-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산술이니까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술은 엄밀한 가운데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 영향, 왜 엄밀한 가운데예요?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박용철이 문학관입니다, 이게. 임하하고는 정면 대립하는 거죠. 임하는 이데올로기와 당파성의 무작한 주체가, 창작 주체든 수용 주체가, 그죠? 임하는 수용 주체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작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데올로기와 당파성을 가지고 문학과 예술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중을, 그죠? 선도해야 되죠. 사실은 민중이 창작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나중에 뭡니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카프 내부에서도. 아무튼 우리의 판별력으로 그것을 규정할 수 있고 없고는 문제가 있으나, 자 보세요. 뭘 측정입니다. 측정할 수 있고 없고는 문제가 있으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판별력으로 측정할 수 있고 없고, 뭘 측정할 수 있고 없고예요? 그 영향력을. 그 엄밀한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겠느냐,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직접적으로 그거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주니까. 한 개의 예술적 작품의 효과는 다시 간접으로 우리 생활에 작용하여 우리의 정치, 경제, 사상, 과학, 종교가 다 그 영향을 입었다. 정치, 경제, 사상, 과학, 종교, 즉 우리 현실에, 즉 사회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그건 간접으로 주지 직접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박용철의 기본적인 이제 문학관입니다. 임하와 정면 대립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박용철은 예술이 그것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수용 과정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이 미친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효과주의적 비평 논강.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비평가가, 자, 박용철의 이 문학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는 한낱 고처죠. 그러니까 시인도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영감을 가진 천재적 개인입니다. 비평가도 뭐예요? 이 고처에 해당되는 이 시를 창작하는 시인도 그렇지만 이걸 수용하는 비평가도 고처에 있어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죠. 평범한 감정을 가진, 그죠?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이걸 비평할 수 없겠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비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비평가의 직능, 그러나 한 개의 작품이 개인의 심리에 나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측정하기 쉬운 만큼 두드러진 것이냐. 앞에서도 이런 얘기 한번 했죠. 그거 측정할 수 있느냐? 왜?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굴 거쳐서? 독자를 거쳐서. 그죠? 지극히 미세한 것이어서 비상한 천재의 진맥이 아니고는 알아낼 수 없다. 자, 여기서 비평가의 직능이 나오죠. 비평가의 기능이 나옵니다. 비상한 천재의 진맥을 통해서 이 엄밀한 영향력을 캐치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비평가의 기능이죠. 중간에 좀 생략했고요. 보통의 독자는 자기의 받은 인상을 분석하여 언어로 발표할 수 없는 미소한 영향을 사후의 실증적 측정이 아니라 예측할 책임. 자, 비평가는 이 사회, 문학과 예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아직 영향을 주는 과정에 있거나 주기 전이니까요. 이건 아직 사회가 이 작품으로부터, 문학과 예술 작품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이후에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 지금은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비평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특별한 예리한 감수성을 가지고 자기의 받은 인상을, 일반 독자도 인상을 받죠. 비평가도 인상을 받는데 이 예리한 감수성이 있어야 이제 보통 독자가 아니라 비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독자의 받을 인상을 추측하여 이 작품이 사회에 끼칠 효과, 민감한 계량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보의 청욱, 일기예보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평가는 일기예보가다. 비가 얼마나 올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올 걸 예측하는 거죠. 비평가를 지금, 비평가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평가의 직능하고 이 전체 문단이 시작하거든요. 뭐예요? 계량기 혹은 예보 청욱에. 그러니까 요즘도 일기예보, 오보로 잘못 일기예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항의하잖아요. 비평가도 그런 거죠. 이 작품이 사회에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예민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수성이 있어야 되죠.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상한 천재의 진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비평가도 이제는 거의 비범한 천재의 예리한 감수성을 가진, 시인만 그런 게 아니죠. 비평가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자, 보세요. 존재의 실론과 수용 과정의 관점을 결부시켰다. 자, 사실은 이 두 개가 이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거나 종합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 서로 충돌하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존재 실론이라는 것은 시와 시인을 완전히 분리해야 존재 실론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전기 비평에서는 이 존재의 실론과 비평가의 관점, 즉 수용 과정의 주체하고를 지금 같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가 연구자로서 분석해내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전기비평에서, 박용철 전기비평에서 현실 분석소로서 현실과는 없기 때문에 현실은 제외하고 주체와 또 존재에 대해서 주로 작품과 비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분석을 한 것이고요. 이제 내용과 형식의 관점입니다. 우리 분석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죠. 자, 내용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형식에 해당되는 걸 얘기합니다.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역시 감정이죠. 영감, 감정입니다. 고처에 있는, 항상 고처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형식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음악적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주의 비평,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자, 이제 내용과 형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우선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용철의 전기비평에는 시라는 것은 신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한낱 존재이다라고 규정한 것 이외에 시의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곳곳에 진술한 것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형식을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시가 한낱 존재라는 언급 바로 다음에 문장에 조각과 해아가 한 개의 존재인 것과 같이 시나 음악도 한낱 존재이다 라고 진술했는데, 내가 이제 일종의 체계적으로 이 형식의 문학적 형식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으니까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떤 징후를 토대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상합니다. 왜? 조각과 해화와 음악이 한 개의 존재인 것과 같이 시도 한낱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조각과 해화가 한 개의 존재인 것과 똑같이 시나 음악도 한낱 존재이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징후 발견적 독해인데 음악과 시를 거의 동등한 위상으로 놓고 보는 거죠. 음악이 조각, 해화, 음악이 한 개의 존재인 것과 같이 시도 하나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악의 차원은 조각이나 해화와는 좀 달리 시와 상당히 친연성을 가지고 밀착되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표현한 건 아닐지라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박용철의 시 문학관 속에서 형식에 대해서, 시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 음악적 특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와 음악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시나 음악도 했으니까요. 시의 속성을 음악적 특성과 결부시켜 사고하는 관점이 여기에 은연중에 묻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시 조각과 해화는 일단 공간적 형식이고요. 시와 음악은 시간적 형식이다. 즉 유동적인, 해화나 조각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공간 속에서. 근데 음악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죠. 그래서 아마 이 자기가 은연중에 박용철은 자신의 예술관 속에서 은연중에 조각과 해화를 하나로 묶고 시와 음악을 또 하나로 묶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속성을 음악과 상당히 공통분모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즉, 또 여기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는 한낱 고처다라고 표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때도 이 시간성, 즉 시간 속에서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시의 속성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음악적 특성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회화적 형식이 가진 공간성보다는 음악적 형식이 가진 시간성과 밀접하다. 자, 이제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따로 발표한 것이고, 시문학을 직접 창간했을 때 그 창간 호에 편집 후기는 거의 박용철이 썼으니까 1호, 2호, 3호, 그러니까 아까 3호의 편집 후기 박용철이 쓴 거 잠깐 읽었죠. 시문학 창간호의 편집 후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박용철이 여기서 썼습니다. 우리는 시를 살로 새기고 피로 쓰듯 쓰고야 만다. 자, 살과 피가 나옵니다. 김기림은 지성을 중시했죠. 이만은 이데올로기를 중요시했죠. 박용철은 살과 피를 가지고 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랬으니까 시인들은 지금 시문학 동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문학 동인에 누굴 같이 동인으로 활동을 했나 하면 정지용, 그 다음 김영랑, 박용철 자신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다른 초대 시인들도 있었겠죠.
이때 우리는 이제 시문학 동인들을 얘기하겠죠. 살과 피의 속성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생리에 속합니다. 몸, 신체. 몸으로 쓴다는 겁니다. 생리. 그죠? 우리의 신은 우리의 살과 피의 맺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은 지나는 걸음에 슬쩍 읽어 치우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냥 슬쩍 읽지 말고 우리는 피와 살로 썼으니까 읽는 독자들도 좀 더 깊이 음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를 10번, 20번 되씹어 외워지기를 바랄 뿐 외우듯이 읽으라는 겁니다. 가슴에 느낌이 있을 때 절로 읊어 나오고 읊으면 느낌이 일어나야 한다. 자, 이것도 낭만주의 시관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워즈워스의 시는 감정의 자발적 분출이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죠. 저절로 읊어 나오도록. 그래서 외워질 때까지. 한말로 우리의 시는 외워지기를 구한다. 우리가 시문학 동인들이 이렇게 시를 살과 피로 썼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거 외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 우리의 격오랄. 이게 잠깐만요. 이 한자는 오만한 선언이다. 오만한 선언이다. 한민족의 언어가 발달에 어느 정도에 이르면 구어로서의 존재에 만족하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문장이요. 한민족의 언어가 발달에 어느 정도에 이르면 구어로서의 존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문학의 형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문학의 성립은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길이다.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요. 자, 그래서 박용철이 여기서 거의 선언문에 가까운데 우리의 시는 우리 살과 피의 맺힘이다. 이때 이제 살과 피가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몸 전체로 쓴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리를 강조하게 되는 핵심 개념으로 생리를 강조하게 되는 박용철 비평의 문학관의 핵심이 녹아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기림의 지성, 박용철의 이마의 이데올로기하고 차별성을 갖는 그런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화요일 수업으로 하고 목요일 수업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